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자주 뵈서 반갑습니다. 네. 네, 가끔씩 자주 뵙고 있어요. 네, 아니 네. 일반인들의 독서 속도보다 책을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교수님이 바로 이영만 교수님이신데요. 네. 오늘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신간이죠. 자, 이 아이러니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면 어떤 점에서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네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니 네. 교수님 보니까 지금 이게 93번째 네, 책인 어떻게 거죠? 쓰다 보니까 벌써 93번째 책이 나왔네요.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는요. 네. 책을 이렇게 빨리 쓰는 비결이 있으세요? 지금 정말 저희가 속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네,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책을 냈는데 읽는 속도보다 빠르다. 또 썼냐? 뭐 책 쓰는 공장을 차렸냐? 네. 뭐 또 조교가 쓰느냐?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이렇게 별도로 하지 않고 읽다가 쓰다가 또 막히면 읽고 그러니까 읽기와 쓰기가 이렇게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전공이 교육공학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도 뭐 인문학을 비롯해서 뭐 철학책을 평소 보면서 철학 공부를 굉장히 좀 남다르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교육학의 가장 핵심은 사람을 매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휴먼이잖아요. 휴메니티가 바로 인문성이거든요. 인문학. 인문학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얼룩과 아픔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한번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네.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저렇게 저 원이 조그맣게 보이지만 저게 네. 이제 우주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이렇게 점을 하나 공부해요. 네. 지식이 조금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가면 선이 넓어졌죠. 그러면 이제 점점 학교가 지나갈수록 넓어져서 원이 넓어져 가지고 네. 이제 깊이 공부를 계속 합니다. 네. 점점 파고 들어 가지고 이제 저기에 딱 점이 하나 생겼어요. 네. 저걸 영어로 이제 덴트, 기스라고 하는데 덴트. 저게 바로 철학 박사라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데 이 철학 박사들은 그중에 아주 미세한 점 하나 너무 전공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가 깊이 대상이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더 원점에서 네네.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사유하는 그래서 어떤 근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모든 공부는 다 철학으로 이렇게 다 꼬린이 돼서 한 점에서 네네.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 이번 책 제목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기도 네. 했어요. 네. 좀 재밌었어요. 네. 아이러니스트가 제목입니다. 네. 근데 부제목이 더 재밌었어요. 네. 내 맘 같지 않은 세상에서 나를 지키며 사는 법. 네. 이제 이걸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 제목의 의미와 또 이런 제목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사람들이 듣기 아이러니는 알지만 아이러니스트 이렇게 하면 또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아이러니스트를 아시려면 이 리차드 로티가 얘기했던 마지막 어휘라는 단어를 곁들여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어휘. 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한 단어가 바로 마지막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단어는 등대처럼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의사결정할 때 판단 기준을 잃었을 때 네네. 거기에 어떤 잣대가 되는 게 마지막 단어인데 이 아이러니스트는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단어를 중심으로 네. 오늘과 다른 나를 끊임없이 변신을 거듭하면서 이 난국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나를 재창조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리차드 로티는 아이러니스트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아이러니스트를 이 책에서는 시인에다 비유해요. 시인. 일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뭔가 좀 파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써야 내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재서술되고 재창조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이러니스트라고 한 거예요. 나도 굉장히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에서 이 사람과 사물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좀 솟아올랐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아이러니스트에서도 강조하는 게 은유법을 강조합니다. 메타포. 네. 메타포가 뭐냐면 예를 들면 독서는 피클이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아이러니스트를 읽었어.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읽고 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책을 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은유법을 쓰면 전혀 다른 사유를 할 수 있잖아요. 독서, 책에 찾아봐야 뭐 책을 읽는 행위 뭐 이렇게 맞아요. 틀에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독서를 피클에다 메타포로 딱 쓰니까 완전히 사유가 새로운 문이 열리잖아요. 굉장히 이런 다른 사유. 그쵸? 그렇죠. 네.
교수님, 그 책에 12명의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철학자들은 어떤 문제의식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굳이 또 많고 많은 철학자 중에 12명의 철학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 또 있으실까요? 네,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12명은 어떻게 선정했느냐. 어떤 네. 기준이냐.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뭐랄까 다른 철학자보다는 친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익숙한 그 12명의 철학자를 선정한 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한 달에 한 분씩만 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사색을 같이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2명의 철학자를 그대로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2명의 철학자가 도대체 어떤 문제의식으로 네네. 살았는지 그러면 그 문제의식을 내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철학자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12명을 공부하시면 저 12명으로부터 색다른 사유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흔히 철학이라는 말만 떠올려도 일반인들이 좀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렇게 철학이 어렵다고 생각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철학자들의 주특기가 뭐냐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책을 쓰는데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쓴 것도 네. 어려운 철학자를 가급적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정말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태생이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거에 자꾸 시비 걸고 문제 던지고 자꾸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어. 자, 그러면 이 문제의식을 기존에 있는 다른 철학자들이 썼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자꾸 자기 고유의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개념을 갖고 또 그것도 정말 논리적으로 글을 쓰니까 개념들이 막 문장에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읽다가 확 이제 집어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이렇게 홈빡 빠져들지 않으면은 정말 이 네. 외겨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범이라는 밀란 쿤테라 책을 딱 넘기는 순간 네. 첫 번째 페이지에 니체의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응?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심장 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사람이고 지겨워 못 살겠다. 그러면 빨리 지금과 다른 삶으로 변신해라. 이게 영원 회귀라는 개념인 거죠.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뭐 솔직히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무슨 철학이냐 뭐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네. 철학을 몰라도 밥 먹고 사는데 별다른 지장 없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철학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특히 요즘 시기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불확실성이 더욱 더 심화됐습니다. 그리고 불안감도 더욱 가중되고 있고 매뉴얼을 참고하려고 해도 매뉴얼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도 옛날에 있던 가이드라인 적용해봐야 잘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지름길 다 막혀 있고 정말 이런 총체적인 난국 시대에 우리한테 그나마 이전과 다른 사유를 하게 만드는 게 저는 철학적 사유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급해지지 않으려면 철학을 공부해라. 이 철학을 깊게 공부한 사람일수록 사유가 깊은 사람일수록 어떤 문제가 확 닥쳐와도 막 부르르 떨거나 두려움에 이렇게 하지 않고 침착한 자세에서 타성, 고정관념,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가정 이런 것들을 깡그리 부셔버리고 새롭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저는 이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모든 철학자는 저마다의 고유한 개념을 창조해서 자신의 철학적 주장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데요. 철학자들은 왜 그렇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끝없이 파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철학자들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유한 개념들을 계속 끊임없이 내고 그러니까 철학자가 유명해지려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중에 이 책에 나오는 개념 중에 제가 딱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 책 첫 번째 철학에 등장하는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실천적 지혜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전문 용어로 그걸 프로네시스라고 하고 영어로 practical wisdom이라고 번역해요. 실천적 지혜.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숙고한 다음에 가장 올바른 판단이 뭔지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라고 한 거예요. 이 실천적 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정말 최고의 전문성인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레테라는 개념 하나 만들었어요. 아레테. 미덕을 갖춘 최고 경지의 전문성을 딱 아레테라고 한 거예요. 이해를 하면
정말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게 확 오지 않습니까? 그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고정관념, 정답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네. 유연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상황을 볼 줄 알고 이런 힘들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양자택일할 수 없는 삶의 딜레마 상황이 너무 많은 그게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딜레마 상황에 끊임없이 접해보고 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결정했다가 또 심각한 어떤 음. 역기능이 발생해가지고 뼈저린 반성도 해보고 이럴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를 알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마음에 해봤습니다.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개념 하나 또 설명해 주실. 네, 그 마이클 폴란이라고요. 이 사람도 아마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분보다 더 유명한 형님은 칼 폴란이. 근데 아무튼 폴란이 그러면 여러분 딱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네. 자, 암묵적 지식이에요. 음. 암묵적 지식이 뭐냐? 실제로 언어화 시킬 수 없고 직접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거. 음.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던져가지고 배울 때 이게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고요. 겉으로 드러나서 매뉴얼로 만든 지식 있죠? 네. 아까 책으로 드린 거. 네. 이게 바로 명시적 지식이에요. 음. 예. 그 아이러니스트 책에서 12명의 철학자를 소개하는데 교수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그 대표적인 철학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누구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들외지라고 네, 여기저기 들리는 사람의 들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단어 중에 네. 아장스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외지 그럼 아장스망만 아시면 여러분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장스망이 뭐냐면 영어를 번역하면 arrangement라는 뜻이에요. 배치. 네. 근데 이 아장스망이 던져주는 우리한테 네. 던져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내가 낯선 마주침을 맞아야 깨우침, 뉘우침, 가르침 이런 침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과 색다른 깨우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낯선 사람과 네. 만나야 되고 낯선 책을 읽고 낯선 곳에 가보고 이래야 이 마주침이 바뀌어야 깨우침이 생긴다. 이게 데리다가 얘기하는 아장스망인데 사실은 이 아장스망만 바꿔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네. 들레즈하고 또 비슷한 노마디즘, 유목적 철학자인데 이 데리다라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데리다는 또 영어의 디퍼런스 있잖아요. 네. 영어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단어를 만들었어. 뭐라고 만들었냐면 차연. 차이를 시간, 공간적으로 연기해 놓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차이를 규정하지 말고 오늘 이거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내일 다른 곳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차이가 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소나무야. 자, 소나무 그러면 생물학자들한테는 소나무가 침엽수로 규정이 돼버렸어. 네. 그럼 시인들한테 당신은 소나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지조와 절개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저 같은 지식 생태학자한테 소나무가 뭐냐 물어보면 독야 청청 패러다임이에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마다 공간마다 어제 봤던 똑같은 소나무지만 끊임없이 차이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차연이라고 그러고 이런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이 차이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 제가 만들었어요. 사이 전문가라고. 사이 전문가. 네.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 주고받는 이런 걸 저는 사이 전문가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개념을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었는데 금방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 굉장히 좀 흥미롭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색하고 사유했던 것들을 내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고 다르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의 기존 사유를 정말 색다른 개념으로 색다르게 이렇게 다시 표현해 볼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개념이 바뀌니까 나의 사유 체계가 이렇게 또 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철없이 사는 사람들을 철들게 하는데 철학이 도움이 될런지 아니면 오히려 철이 이제 들면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그렇죠. 어제 생각을 반복하면서 타성에 젖어 살지 않을지 네.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네. 이런 분들에게도 철학이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또 다른 철이 들 것 같아요. 네. 이전과 다른 사유 체계를 갖게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더 깊게 사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철이 들고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철이 들면 좀 더 보이지 않는 이면을 이렇게 파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저는 이 철학적 사유의 가장
깊이 있는 사유라고 생각해요. 네. 네. 철학을 어려워하는 초보자들도 좀 자신감을 갖고 철학 공부에 입문할 수 있는 좀 현실적인 그 조언 아니면 방법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하여튼 철학을 공부하기 어려운데 처음부터 막 들레즈나 데리다, 뭐 니체 이런 사람들의 책을 원전을 다 파고 들어가 보시면 정말 고전을 읽다가 고전을 면치 못하거든요. 요즘에 그 철학책 중에 이렇게 실생활 연결시켜서 나오는 책들이 꽤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저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스토아 수업, 그다음에 아이러니스트 이런 책처럼 철학책을 실제 삶과 연결시켜서 우리 철학이 내 삶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무용, 쓸모없는 게 아니라 정말 알면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쪽으로 풀어놓은 것들을 읽으신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께 꽂혔다.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 책을 바로 보기가 어려우시면 그 해설서 이런 걸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 잡아가지고 한번 원전을 정말 깊이 있게 읽는 단계까지 가시면 우리의 사유는 정말 놀랍도록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네. 가볍게 네. 또 접근하셔서 좀 깊이 있게 또 네.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 책은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앞에 챕터들 좀 읽고 있는데 네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려요, 교수님.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철학자도 아닌데 철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긴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